네, 안녕하십니까. 2주차 청소년 복지에 의해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묵차를 먼저 살펴보실게요. 첫 번째로 청소년기의 개념과 환경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 청소년의 발달 과정, 세 번째 청소년 복지, 네 번째 청소년의 권리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주차 1강입니다. 1강에서는 청소년기의 개념과 환경, 그리고 청소년의 발달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청소년기의 개념과 환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저기 청소년 개념 잘 아실 건데,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청소년 개념의 어원에 따른 개념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청소년기는 네, 어떤 어원에서 왔을까요? 네, 어덜런스라고 하는 라틴어의 그쵸? 네, 어덜스 케어에서 비롯되었으며 여기 안에 개념은 네, to grow up 해서 성장하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ome to 네, maturity라고 하는 성숙에 다다른다, 이른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발달 심리학에서 말하는 네, 측면에서는 그 생리학적인 네, 이런 발달 측면, 국면과 함께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그 용어들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발달 심리학에서부터 나와 있는 청소년의 어원의 의미에 따라서 뭔가 성장하다. 그쵸? 네, 그 다음에 성숙에 이른다. 그러니까 발달 과정에서 중간 단계에 성숙에 이른다라는 측면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청소년기가 아동기에서 성인기 사이, 네, 그쵸? 이 과정, 이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도기적인 성격을 지닌 것에 여러분들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자, 현재보다는 다가오는 성인기 생활을 좀 준비하는데 청소년기에 초점을 두시면 될 것입니다. 자, 다음. 그 다음 살펴볼 내용은 네, 어원에 따른 개념 이어서 갈게요. 자, 청소년을 의미하는 youth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그 사회 심리학적인 이런 그 생활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사회적인 맥락에서 접근하고 이 청소년들을 이해하려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스를 네, 어덜선스와 그다음에 성인 사이에 위치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다음 청소년기의 개념을 법령과 그다음 연령에 따른 개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청소년 관련 법상에서 청소년을 어떻게 부르는지 호칭과 그 연령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할 것입니다. 자, 법률에 따른 호칭 연령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9세 이상에서부터 24세 이하는 네, 우리가 청소년 기본법, 그다음 청소년 활동진흥법, 청소년 복지지원법에서 이 청소년기를 다 이렇게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호칭은 청소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 25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이라고 부르는 법률은 청소년 보호법입니다. 그다음에 19세 미만의 자로 청소년을 정의하는 것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의한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고요. 그다음 20세 미만인 자를 소년이라고 부르는 법률은 무엇이죠? 네, 맞습니다. 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련한 법률. 그다음에 이제 19세 미만의 자 같은 경우는 이들을 이제 소년이라고 칭하는 법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소년법, 그 다음에 보호관찰 등에 관련된 법률, 이 두 법률에서는 네, 소년이라고 호칭을 하고 19세 미만의 자를 여기에 해당되는 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세 미만의 자를 미성년자라고 부르는 법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민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 네, 해서, 네, 형사 미성년자를 형법에서는 네, 이렇게 청소년을 호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이제 연소자라고 부르고 있고, 15세 미만의 자를 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초, 중등 교육법에 따른 이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동이라고 청소년을 부르는 법률이 있죠. 자, 그래서 그 18세 미만의 자를 다 이 법에서는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자, 아동복지법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서도 아동을 18세 미만인 자를 아동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부모 가족지원법에서 아동이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그 18세 미만인 자지만 취업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요. 청소년의 생활 환경입니다. 자, 여러분들 환경은 여러 가지 몇 가지 측면에서 청소년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어디에 속한 어떤 환경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그들의 이제 여러 가지 발달 과정, 청소년들의 사회 정서적인 측면, 뭐 여러 가지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래서 환경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환경의 특성, 환경은 언제나 개인이 핵심이 됩니다. 똑같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A라는 개인과 B라는 개인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이 A의 청소년이 똑같은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다르죠. B라는 청소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A라는 청소년이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 환경의 메시지는 같지만 이 개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경은 언제나 개인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 어떤 청소년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환경을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환경은 개인 내부, 그러니까 개인 외부의 물적인, 그러니까 개인 밖에 있는 물적인 환경도 포함하고요. 인적인 요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A 청소년인 경우, 물적인 환경은 부모의 경제적인 소득 수준이라든지 이 아이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눈으로 보이는 물적인 요인도 포함하지만 이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 중에서 인적인 거, 인근에 이모, 고모, 친인척이 구성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이 청소년들을 지지할 수 있는 이런 또래, 환경, 인적인 요인이 갖추고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 셋째, 개인이 직면하는 외적인 조건과 자극이 개별적인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고요. 종합적으로도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개인이 실제적으로 만나고 상호작용하는, 직면하는 이런 외적인 조건과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런 청소년들에게 주어지는 자극들이 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종합적인 맥락으로 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환경을 한 가지만 측면을 살펴보면 안 되고요. 예를 들면 가정 환경, 학교 환경, 또래 환경, 그다음 이들이 속한 이 지역사회, 집단군, 그다음에 국가적인 분위기, 전체적인 환경, 종합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환경은 상호작용을 반드시 포함합니다. 환경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환경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은 늘 끊임없이 청소년 A에게 지속적인 상호작용.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청소년 A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 뭔가 메시지를 미치면은 이 또 청소년들이 다시 또 어떠한, 그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주고받는 상호작용의 관계이다. 자, 상호작용을 우리가 가정 요인이라고 친다면은 가정에 이런 인적 요인이라 친다면은 부모가 되겠죠. 청소년 A가 부모 A 다시 2 다시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환경이 그쵸. 어떤 부모 요인이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은 이거에 따라서 청소년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청소년이 어떠한 영향을 다시 부모에게 줍니다. 그러면 또다시 부모들은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쌍방향적인 상호작용에서 일어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생활 환경의 첫 번째, 청소년과 가장 밀접한 가정 환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소년 환경 중에서 특히 부모와 네, 그쵸. 그들이 속한 뭐 자녀, 뭐 형제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가족 구성원 또는 뭐 할머님이 같이 살 수 있는 케이스도 있을 거고 어쨌든 청소년의 가정 환경 중 부모와 가족 구성원은 네, 자녀가 그쵸.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성장, 발달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네, 가정에서 보호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가정에서 뭔가 정서적인 지지, 격려를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해 나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환경을 우리는 부모와 가족 구성원, 다시 말해서 가족 환경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어떤 부모, 그쵸? 또는 어떤 조부모, 그다음에 어떤 그 가족 구성원, 어떤 형제 간, 자매 간을 만나는지에 따라서 이 한 개인의 청소년의 발달, 그다음에 성장에 굉장히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을 떠나서 이 청소년을 네, 따로 떼서 볼래야 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네,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편부모 과정이라든지 또는 이제 고아들, 그렇죠? 그래서 부모나 형제간에 없는 네, 이런 청소년의 경우에는 네, 그 필수적인 요소가 네, 부재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네, 여러 가지 이 청소년들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네, 많은 영향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인격체 형성에 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가족 환경 살펴보셨고요. 따라서 가족은 청소년들이 네, 점차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가장 강력하게 영향 미치는 가정 환경, 가장 영향 미치는 환경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이 완전히 독립할 때까지는 그쵸. 가족 안에서 청소년기를 보내는 특히 우리나라의 이런 현 상황, 실정을 생각한다면 한 개인의 인간 발달과 교육에 있어서 가족 구성원과 부모는 청소년, 네, 개인의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청소년과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생활 환경 중에서 교육 환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 환경은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학교 주변의 모든 상황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뭐 학원도 포함되고요. 자, 학교는 가정에 비해서 다분히 굉장히 좀 더 계획적이고 시스템적인, 조직적, 그다음에 뭔가 네, 가정에서는 네, 굉장히 이렇게 좀 주관적인, 그렇죠? 어떤 가정 분위기, 뭐 이렇게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르다 한다면 이런 학교라는 시스템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의도적인 사회화를 만드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생활하고 경험하는 교육 환경을 우리는 대표적인 네, 교육 환경에서 학교를 들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에서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친구와 교사와 인간관계를 형성하죠. 자, 그래서 이 자녀, 청소년이 어떤 또래 집단 친구와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대인관계를 형성하는지 이 아이들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담임 교사부터 어떤 교사들과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하는지에 따라서 내 자녀의 성장, 발달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다양한 분야에서 학습 활동을 청소년들이 하고 있죠. 이런 학습 활동을 통해서 기존의 문화를 계승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또 아이들이 창조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 청소년들이 성숙한 사회인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굉장히 네, 체계적인, 조직적인 기관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청소년의 이런 사회적인 환경을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이들이 속한 사회 환경, 첫 번째로 또래 환경.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이런 대인관계, 인간관계다 하면 저는 또래 환경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또래는 비슷한 연령대의 네, 이런 그 인간들의 모임, 인간을 지칭합니다. 자, 그래서 특히 청소년들은요, 동네 친구, 학교 친구, 또는 어떠한 종교 집단에 속한다 그러면 뭐 교회 친구, 이렇게 다양한 장소에서 비슷한 연령대의 또래를 만나고 이들과 인간관계 폭을 넓히고 있죠. 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사춘기 때 또는 청소년기에 그 또래 집단의 질이 평생의 인간관계를 좌우한다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또래 집단에서의 깊이도 청소년들의 성장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자, 같은 연령대라 하더라도 요인만으로도, 그러니까 같은 나이에 속한 집단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청소년의, 그쵸, 이 또래 청소년들은 국가와 민족에 관계없이 소속감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 시대라고 해서 아이들이 이메일이나 또는 뭐 카카오톡 또는 여러 가지 이제 뭐 개인 계정을 가지고 있는, 그쵸, 뭐 이런 사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나라 친구들도 만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적인 집단이 있었을 때 같은 연령대라 하더라도 네, 우리가 국가는 다르지만 일본 친구, 미국 친구에서 소속감,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집단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나이라고 하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또래들과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이 청소년들은 다양한 사회적인 스킬을 학습합니다. 따라서 현실과 또는 가상 공간에서 아동기보다는 좀 더 굉장히 강한 결속력이 있는 네, 이런 집단을 이 청소년기에 바로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 또래 환경 같은 경우는 또래는 비슷한 연령대의 인간을 지칭하는데 특히 청소년들은 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집단에서 장소에서 네, 또래 집단을 만들죠. 그래서 인간관계의 폭을 넓힐 뿐만 아니라 깊이도 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년배 친구 관계의 기능을 지금 살펴보실까 하는데요. 자, 기능 대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또래 환경에서 자, 이들은 동료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친구 관계는 청소년들에게 기꺼이 시간을 같이 보내고 어떻게 보면은 공동의 네, 활동을 하는 굉장히 친근한 동료의식을 갖게 있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화장실도 같이 가고 어떠한 이제 게임이라든지 또는 수업도 같이 듣고 이렇게 또래 문화를 같이 형성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동료의식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자극의 기능도 하는데요. 친구 관계는 청소년들에게 흥미있는 정보와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자신의 취미도 공유하고요. 청소년들에게 현재 유행하는 이런 또래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자극 기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물리적인 지원입니다. 친구 관계는 시간도 제공하고 자원도 제공하고 학습이라든지 자신이 알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도움을 제공한다는 거죠. 자, 이러한 물리적인 지원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네, 자아 지지 기능을 합니다. 네, 별표 하나 써놓으시고요. 이 또래 관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가능한 거. 친구 관계는 정서적인 또는 뭡니까? 이런 사회적인 지지, 그 다음에 뭔가 힘들고 이렇게 했었을 때 누구의 격려보다도 이 자아 지지력이 강한 게 또래 집단이죠. 격려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 남자친구랑 싸웠어. 이렇게 했었을 때 뭔가 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 줌으로써 청소년들이 스스로 유능하고 굉장히 나는 매력 있고 인기 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느끼는 것이 바로 이 또래 자아 지지의 기능이 발휘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둔 여러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네, 여러분의 동생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이 청소년기에 있는 네, 집단을 봤었을 때 이 또래 관계에서 친구 관계에서 지지를 받고 격려를 받고 피드백을 잘 받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네, 이 자녀의 자아 존중감 네, 그 수준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회적 비교 기능입니다. 자, 친구 관계는요, 청소년들이 서로서로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같은 연령대이기 때문에. 뭐 학업 성취도를 비교한다라든지 성적, 그 다음에 뭔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네, 이런 거, 문화적인 거, 그 다음에 현재의 상태, 현재 위치, 현재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가릴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게 부정적인 기능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사회적인 비교의 기능이 긍정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네, 정보를 잘 제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친밀감 또는 애정의 기능입니다. 친구 관계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을 좀 더 감정적인 거, 뭐 이런 것들 노출하고 타인과 굉장히 따뜻하고 친근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또래 관계에서 할 수 있는 친밀감, 애정의 기능이겠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의 사회 환경에서 대중매체와 유해 환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기에 뭐 인기 있는 드라마, 인기 있는 연예인, 가수, 그쵸? 대중매체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중매체가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면 다행이지만 유해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심도 깊게 이 측면을 살펴보셔야 되고요. 자, 현대인에게 매체를 통한 생활은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수 부가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TV나 컴퓨터 등 이런 대중매체가 생활의 필수 도구가 됨으로 인해서 이 스마트폰, 그쵸, 시대죠. 그래서 현대 청소년들의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맺고 있고요. 뭐 관심 있다, 어떤 게 보고 싶다 한다면 이제는 핸드폰을 통해서 바로 클릭만 하면 되는 시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의 청소년들에게도 그 영향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는 AI 시대라고 청소년들이 미래에는 뭐 기분이 꿀꿀해 우울해 한다 그러면 네, 이런 상담가의 의뢰를 하기보다도 AI 컴퓨터에게 해서 상담 치료를 받는 시대가 곧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중매체가 제대로 잘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는 네, 환경들을 다시 한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유해 환경은 국가의 이런 안전 환경과 청소년들의 복지, 청소년들의 이런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국제연합아동기금에서는 자, 국내에 1세에서 14세 아동의 인구 10만 명당 그쵸? 25.6명이 각종 상해나 사고로부터 목숨을 잃고 있다고 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울증, 자살 뭐 이런 것들 이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요, 이런 유해 환경과 관련한 각종 질병이 전 세계 14세 이하의 그렇죠, 약 네, 500만 명 이상의 아동이 매년 네, 사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자, 두 번째 청소년들의 이제 발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청소년 복지에서 청소년의 발달 특징은 이 청소년들의 성장 과정을 단순하게 그냥 뭐 사춘기적인 특성을 이해하는데 그렇게는 안 됩니다. 자, 이런 청소년기의 발달적인 이런 팩트, 사실, 드러나는 신체, 정서, 사회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결국 이러한 발달을 이해하는 것이 기반이 돼서 청소년 복지 정책을 입안하는 데까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청소년들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청소년 복지 실천에서 굉장히 중요한 뜻깊은 함의를 지니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고요. 이러한 네, 함의를 지닌 거에 대한 통합적인 그쵸? 조망이 필요하며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청소년 발달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양한 발달 이론에서 발달 이론가들의 이런 측면에서 보는 청소년들에 대한 시각, 그다음 발달적인 접근, 청소년들이 실제 생활하고 있는 각각의 각 상황의 특성에 맞는 이런 발달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달 단계는요, 생활 연령별로 아동, 청소년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발달 단계에 의존하게 되면 청소년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개인차를 또 우리는 간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특성이 있고를 잘 이해하시지만은 우리 아이 또는 내 주변의 청소년들의 이런 개인차를 포함해서 아이들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최근에 이제 사회문화적인 환경 특성이 굉장히 성장 가속 현상을 초래해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시작이 예전보다 그쵸 그 국내보다는 평균 2년쯤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체 발달 같은 경우는 그쵸 우리가 여러분들 때보다도 지금의 아이들이 굉장히 현재 빨라지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인차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발달 단계를 이해하지만 각 개인, 현 시대에 맞는 발달 특성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남녀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가진 기질, 개인차들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발달 단계와 관련해서 청소년들의 발달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단계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행동 양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발달 과업이라고 합니다.
발달 과업을 그 시기에 맞게끔 잘 조달하면은 긍정적인 발달을 초래하지만 그 해당되는 발달 과업에서 뭔가 그쵸 위축되거나 또는 그 발달 과업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또는 뭔가 네, 고착이 되거나 할 수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발달 이론에서 얘기를 하는 주요 발달 이론의 내용과 그에 따른 청소년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물학적인 관점입니다. 생물학적인 발달 이론에서는요, 발달을, 그쵸? 네,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시기가 되어야지만, 그쵸? 네, 그런 행동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난다 해서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는 생물학적 특성으로 다른 발달 단계와 네, 차별화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청소년들의 이런 신체 구조적인 거, 인지적, 네, 심리 사회적인 특징이 바로 이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를 좀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쵸? 네, 이렇게 그 생리라는 특성, 이 사춘기적인 특성이 이제 일어나는 그거에 해당되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들의 신체 구조적인 특성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런 그 생물학적인 이런 생리로 인한 다양한 인지, 심리 사회적인 특성을 함께 이해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생물학적인 관점을 주장하는 거죠. 자, 두 번째, 프로이드가 말했던 정신분석학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정신분석학적인 관점에서는 어때요? 성적 충동에 대한 내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그쵸? 그 다음에 심적인 불균형을 초래하고, 다른 발달 연령보다도 청소년기에 좀 더 극심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인 측면. 자, 이와기의 자기중심성이 한 번 일어난다면은 두 번째 일어나는 제2차 자기중심성이 발현하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 시기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측면, 정신분석학적인 프로이드의 관점에서 이것들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초자와 원초와 그러니까 이상과 그쵸 본능의 그러니까 초자 이상과 원초와 이 청소년들이 가진 본능의 깨진 불균형에 어떻게 내가 회복할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청소년 문제들이 일어나는데요. 청소년과 청소년과 폭력에 관련된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심리 사회적인 관점에서의 발달 이론은 네, 주요 내용은 주요한 생활 사건이라든지 또는 사건의 발생 시기, 타인과의 관계, 문화적인 특성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네, 뭐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부모의 이혼이라는 시점도 사건의 발생 시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네, 성인기에 부모의 이혼 접한 아이들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좀 심리적인 그런 그 민감하고 예민한 그쵸 이런 식이 청소년기에 이 이혼이라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러면 다른 연령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영향이 아이들에게 미친다라는 거. 이게 바로 심리적인 관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다른 연령대보다도 많이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자살, 청소년들에 해당되는 약물 남용, 스트레스를 풀지 못해서 이런 것들, 이런 청소년 문제로 이어진다. 그 다음에 사회인지적인 관점에서의 발달 이론은요, 의식적인 사고를 굉장히 이쪽에서 강조하고 있고요.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하다. 상대적이고 다차원적인 사고도 가능하다. 근본적인 존재에 대해서 늘 나는 누구인가 철학적인 사고를 늘 하고 있는 연령이 말 청소년기다. 그 다음에 이런 우리나라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인습적인, 관습적인 또는 후인습적인 도덕성이 또 도덕적인 가치관이 또 형성돼야 되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 시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 청소년 문제로서는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본주의라든지 실존주의 관점에서는 인간의 근본적으로 잠재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청소년들도 이와 동일하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네, 그냥 발달 과정에 있는 아이들로 보지 말고 좀 잠재력을 지닌 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스스로 뭔가 성장하려고 하는 원동력을 이미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상적인 자아와 실제 자아가 격차가 심해지면 청소년기에 부적응 문제가 유발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쵸? 네, 이런 이성적인 자아와 현재 자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연구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거와 관련된 여기 다문화 청소년들 힘들죠. 그래서 네, 이런 아이들이 뭔가 이성적인 자아, 실질적인 자아가 커지기 때문에 부적응, 우리나라에서 부적응하는 문제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맥락적,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네. 특히 청소년 단계에서 환경적인 체계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브롬펜브루너가 말했던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친다면 청소년이 있다. 그러면, 네, 가장 직접적인, 그쵸. 이 부모 가족 변일 뿐만 아니라 이 가족 변일을 둘러싼 학교, 제1차 환경, 그 다음에 지역사회, 그 다음에 국가라고 쳤었을 때, 청소년기를 이해를 할 때, 이들의 가족과 학교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지역사회와 또 가족, 아빠의 직장, 뭐 이런 것들의 관계해서 이 환경적인 체계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무리 네, 좋은 가정에 태어난 아이라 하더라도, 그쵸? 네, 아빠가 속한 이런 지역사회, 직장 또는 가족 시스템, 그 다음 입시 환경,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환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관련된 대표적인 청소년 문제가 바로 청소년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이거는 가정에서만 해결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전체적인 교육 시스템 분위기가 함께 따라줘야 된다. 입시 교육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발달 단계에 맞는 이 청소년 시기에 태어난 뭐 대학 입시라고 쳤었을 때 이 고등학교에서 어떤 네, 국가에서 어떤 입시 교육인지에 따라서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거시적인 관점, 생태학적인 관점, 맥락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습 이론적인 관점에서 발달 이론을 본다면 인간의 행동은 사회적인 환경, 그다음 환경적인, 상황적, 맥락적인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생애별 단계는 동일한 심리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이제 학습 이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가 반드시 혼란의 시기는 아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기대와 우리가 어떻게 기대하고 어떻게 긍정적인 학습시키는지에 따라서 청소년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청소년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네, 이러한 학습 이론의 관점에 따라서 일어나기 이전에 그쵸 뭔가 행동을 중지하고 학습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네, 여러분 2주차 1과 수강하신다고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